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유는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울려 퍼진 몇 발의 총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단 몇 발의 총알이 발사된 것 때문에 전 세계 강대국끼리 서로 잔인하게 죽고 죽이는 그런 세계대전으로 번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죠. 도대체 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약 4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독일 제국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한 명은 당시 독일 제국의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비렐름 1세를 도와 보불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독일 제국 건국을 이뤄낸 주역이었죠. 1861년 비렐름 1세가 프로이센 왕위에 오른 뒤 적극적으로 통일 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는데요. 비렐름 1세는 매년 4만 명으로 고정되어 있던 징병 인원을 6만 3천 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군비 확장 문제로 의회와 대립하고 있을 때 비스마르크도 군비의 확장 없이 독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후 비스마르크는 반대파의 불만이나 협상 따윈 개나 줘버리고 의회라는 제도 자체도 개무시해버렸으며 문제의 해결은 철과 피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면서 철혈 정책을 펼쳐 철혈제상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독일 제국의 3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 비렐름 2세라는 인물이죠. 그는 독일 제국의 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군사력 증강을 주장하면서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추진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44살이나 차이가 나던 비스마르크와 비렐름 2세는 서로 생각이 많이 달랐고 그들의 외교 정책의 차이가 훗날 벌어질 1차 세계대전의 신호탄이 된 것이죠. 당시 독일 주변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서쪽에는 프랑스와 영국, 동쪽에는 러시아, 그리고 남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때 비스마르크는 이제 막 건국된 독일 제국의 힘을 키우려면 주변 강대국들과의 정면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실을 잘 다져서 힘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죠. 반면 비렐름 2세는 우리 독일 제국도 강한데 주변 강대국들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냐고 하면서 더 강하게 국력을 키워서 다른 나라들처럼 식민지 확장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실을 다지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비스마르크와 힘을 키워 바깥으로 더욱 세력을 팽창시키려는 비렐름 2세가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의 정치적 갈등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수록 깊어졌고 이에 비렐름 2세는 비스마르크에게 사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비스마르크는 총리 자리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땐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비스마르크의 사퇴는 결국 유럽 전체를 피해 물들게 했던 것이죠. 비스마르크 사퇴 후 더 이상 자신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사람도 없어지자 비렐름 2세는 자신의 뜻대로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도 해외에 많은 식민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독일 역시 적극적으로 해외 팽창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비스마르크가 퇴임하기 전까지 독일과 러시아는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독일은 프랑스와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제국과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서로 전쟁이 났을 때 독일과 러시아는 중립을 약속했었는데 비렐름 2세는 그런 러시아와의 동맹을 깨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러시아는 독일과의 동맹이 깨지자 다른 동맹국이 필요했고 결국 독일과 원수지간이던 프랑스와 손을 잡고 만 것이죠. 그렇게 독일은 서쪽의 프랑스와 동쪽의 러시아, 양국의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보다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비렐름 2세가 외국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이 필요했고 그렇게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열강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독일의 해군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가장 신경이 거슬리는 건 다름 아닌 영국이었고 그렇게 영국과 독일 사이도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의 패권이 독일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국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영국도 프랑스와 동맹을 결성하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세 강대국은 서로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비렐름 2세는 외국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별 관심도 쏟지 않은 채 오직 식민지 건설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모로코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 스페인과 함께 모로코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세력 확장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던 비렐름 2세는 1905년 3월 전격적으로 모로코를 방문해 모로코의 술탄과 회담을 가진 뒤 모로코의 지원을 약속했던 것이죠. 이에 술탄은 프랑스의 내정 간섭을 쌩까버렸는데 그렇게 프랑스와 독일 사이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모로코를 두고 발 한 짝을 쓱 끼워넣은 독일은 자신들도 모로코에 이권이 있다며 프랑스와 대립각을 세웠고 결국 이 모로코 문제는 아레시라스 회담을 통해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때 오스트리아 제국 외에 다른 어떤 나라도 독일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비렐름 2세는 분노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이후 독일은 베를린과 터키의 비잔티움, 그리고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를 건설하면서 독일의 영향력은 동유럽에서 중동까지 크게 확장되고 있었죠.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당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패권국이던 자신들에 대한 독일의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대국들 사이에 고립되다시피 한 독일은 오스트리아 제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긴장된 상황에서 1914년 6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이었는데요. 이날 오전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오스트리아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국빈으로 초대를 받아 오픈카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곳에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라예보의 중심부에 도착해 오스트리아 대공 부부가 탄 차가 잠깐 멈췄을 때 한 청년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대공 부부에게 총을 쐈던 것이죠. 이 대공 부부 암살범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는데 그의 정체는 세르비아인으로 이름은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19세밖에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세르비아의 비밀 조직 검은손의 멤버였고 이 검은손은 세르비아와 보스니아가 독립하는 것을 오스트리아 제국이 이를 반대한다고 여겼으며 세르비아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대공 부부가 국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세르비아의 독립과 성장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암살을 계획한 뒤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라예보의 총성 사건이죠. 그렇게 오스트리아 제국의 재위 계승 1순위 후보자가 다른 나라에서 암살당하자 오스트리아 제국은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하지만 오스트리아 제국은 보스니아에 섣불리 쳐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르비아인들이 슬라브계 민족이었는데 그런 세르비아의 뒤를 봐주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던 것이죠. 러시아는 당시 스스로를 슬라브 민족 국가의 맏형 정도로 생각했고 세르비아는 귀여운 동생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스트리아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공한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해 참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동맹국인 독일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는데 이때 독일의 비렐름 2세는 오스트리아 제국에게 자신들이 뒤를 봐줄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제국은 독일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세르비아에게 전쟁을 선포했죠. 그러자 러시아 역시 군대를 동원해 오스트리아 제국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에 지원을 약속했던 독일은 즉시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니 러시아의 동맹국이던 프랑스가 독일을 침공했던 것이죠. 그러자 독일 역시 프랑스에도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느닷없이 여기저기서 분쟁이 발생하고 전 유럽이 휘말려들어 대규모로 전쟁이 커지려고 하자 자신들은 중립을 지켰는데요. 그런데 독일이 중립국이던 벨기에를 먼저 침공해 프랑스에 쳐들어가면서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영국도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이에 독일도 영국의 맞대응으로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죠. 일본 제국 또한 영일동맹에 근거하여 독일 제국에게 선전포고를 했으며 당시 영국에게 전함 사기를 당해 영국에 개빡쳐 있던 오스만 제국도 독일과 손을 잡고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과거부터 세르비아와 국경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세르비아에 쳐들어가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대규모의 전쟁으로 확대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전포고가 이어지다가 전쟁은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왕국의 동맹국과 러시아 제국, 프랑스, 대영 제국, 벨기에 왕국, 세르비아 왕국의 연합국 이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미국과 삼국 동맹을 깨고 중립을 선언했던 이탈리아, 그리고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나중에 참전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오스트리아 제국과 세르비아 간의 분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전쟁은 당시 강대국들끼리에 의해 관계가 복잡히 얽혀 있으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라산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규모 전쟁으로 번져버린 것입니다. 만약 비스마르크가 사퇴하지 않고 외교 소환을 발휘했다면 이런 대참사는 없었을 것 같네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발생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대공부부 암살 사건으로 인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분위기는 전쟁이 일어나서 큰일 났다라는 반응이 아닌 정반대의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군악대가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고 이깟 전쟁 얼른 끝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입대해 전쟁터로 향했죠. 심지어 나이를 속이면서까지 입대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전쟁이다 라는 분위기였으며 전장으로 보내는 아들이 있는 부모들도 그들을 웃으며 배웅했다고 하죠. 그만큼 전쟁을 쉽게 생각했고 저 꼴보기 싫은 놈들 얼른 잡아 족치고 집에서 편히 발 뻗고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프랑스와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던 독일에게는 회심의 계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시 독일의 참모총장인 슐리펜 장군이 이럴 때를 대비해 세워놓은 슐리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근대화가 빠르고 많이 진행되어 있던 독일은 철도를 이용해 신속한 병력 수송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프랑스나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근대화가 뒤처져 있었고 땅덩어리도 워낙 넓다 보니 병력을 동원하기에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이에 슐리펜 장군은 전쟁이 발발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랑스 파리로 진격해 파리를 점령하고 프랑스의 항복 선언을 받고 나서 기차를 이용해 동부전선으로 병력을 빠르게 이동시켜 러시아를 격파하겠다는 것이 슐리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약 6주 안에 끝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독일은 기차를 이용한 병력 수송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이 작전을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계획대로 독일은 프랑스 파리로 진격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에는 프랑스의 방비가 탄탄했기에 시간을 끌 수 없었던 독일군은 비교적으로 방비가 허술한 중립국 벨기에를 먼저 침공해 그곳을 거쳐 프랑스 파리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벨기에의 생각지도 못한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체해버렸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부전선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러시아군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심지어 중립국이던 벨기에를 공격했기 때문에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명분이 되어 영국까지 적군으로 가세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독일의 계획이라면 이미 파리를 점령했어야 하지만 파리는커녕 벨기에를 뚫는 데 시간을 다 써버렸고 이미 러시아 군도 들이닥쳤기 때문에 독일은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쪽에 있던 병력들을 러시아 쪽으로 보내 러시아군의 진격을 겨우 막을 수 있었죠. 동맹국이던 오스트리아 제국이 러시아를 공격하긴 했지만 병력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독일군의 병력이 동부전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로의 진격은 더욱 더딜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건 전투 중에 독일이 프랑스의 철기를 파괴시켜버렸기 때문에 프랑스는 기차로 병력을 이동시킬 수 없었고 이에 병력 충원이 더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비록 힘들었지만 독일군은 파리의 50km 앞까지 진격이 가능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부대가 독일의 앞길을 막아섰는데 그것은 바로 프랑스군이었죠. 여기서 또 독일군은 허를 찔려버린 것입니다. 독일 생각으로는 절대 이 시간에 올 수 없었던 프랑스군이 이렇게 빨리 지원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택시 덕분이었죠. 프랑스는 철로가 끊겼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동원령을 내려 택시 600대를 준비해 이 택시로 전선까지 병력을 실어 날랐던 것입니다. 또한 택시 외에도 우유배달차, 자전거, 트럭, 자가용 등 바퀴가 달린 것은 모두 다 동원되었죠. 프랑스는 비록 적은 수의 병력이긴 했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독일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록 독일군이 전투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사상자 수는 연합군이 훨씬 더 많았죠. 그 이유는 독일군만의 신무기가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 신무기는 바로 기관총이었죠. 1419년 9월 파리 근처 마른강 부근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맹렬한 기세로 독일을 공격해왔습니다. 이에 맞서 독일은 연합군의 기관총을 마구마구 갈겨댔죠. 그때까지만 해도 지휘관들의 전술이라고는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연합군 병사들은 기관총에 희생되어 갔던 것입니다. 독일은 그렇게 슐리펜 계획은 완전히 실패해버렸지만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도 뼈아픈 타격을 받았죠. 독일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독일군이 의외의 선전을 했던 것인데요.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를 격파해버렸고 서부전선에서는 독일군과 연합군이 팽팽하게 대치했던 것이죠. 그리고 서부전선의 범위는 점점 늘어나 아래로 쭉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에 밀려 후퇴하지 않고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전선의 참호를 파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모두가 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장기전이 되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과거처럼 몸을 일으켜 그냥 막 돌격하다간 딱 총 맞아 죽기 좋았는데 기관총과 대포를 피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호 앞에는 적군이 쉽게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배치해 두었죠. 그리고 적군이 혹시나 방어선을 뚫고 참호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 참호를 미로처럼 복잡하게 설계하기 시작했고 참호에서 병사들이 쉴 수 있도록 대피소까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참호는 독일군 뿐만 아니라 연합군도 만들었고 그렇게 양군은 참호에 의지해 꾸역꾸역 전쟁을 이어나가는 소모전이 시작되었죠. 당시 참호의 규모는 어마무시했는데요. 북해에서 시작해서 스위스의 국경까지 참호가 이어졌고 길이는 약 76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띄엄띄엄 필요한 곳에서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것들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나중에는 모두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서로 참호만 파고 죽고 죽이는 소모전이 펼쳐졌는데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서부전선의 전투로 인한 사상자가 약 270만 명이나 되었죠. 이렇게 셀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겨우 몇백 미터의 땅을 뺏고 뺏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의 핵심 요새 지대인 베르댕의 병력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된 독일은 그곳을 공격해 요새를 선점해버렸는데요. 이때 이곳을 탈환하려고 오는 프랑스군과 격렬한 전투가 치러지죠. 당시 독일군과 프랑스군은 서로의 병사들이 모두 다 죽어야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결국 극단적인 소모전이 이곳 베르댕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약 10개월간 지속된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사상자는 37만 명이나 되었고 독일군은 33만 명이나 되었죠. 전투의 참상이 워낙 지독했기 때문에 프랑스군은 베르댕 전투에 고기 분쇄기라는 별명을 붙였을 정도였습니다. 이 베르댕 전투에 이은 최악의 소모전이 얼마 안가 또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1차 세계대전 최대의 사륙전인 솜전투였죠. 첫날에만 영국군 사상자가 6만 명에 달했고 약 4개월간 지속된 이 전투의 사상자는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부대의 소속 병사는 약 800명이었는데 전투가 끝나고 다시 돌아온 병사는 고작 25명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온 이유는 바로 독일군의 기관총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영국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고 기관총을 무력화시킬 신무기를 개발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탱크였습니다. 당시엔 길도 울퉁불퉁한 데다가 비도 자주 와서 진흙바닥이 되었었는데 영국의 한종군 기자가 트랙터의 무한 궤도식 바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것이 탱크였죠. 1916년 처음 영국군이 개발한 최초의 탱크는 마크1이라 불렀는데 이 신식 무기를 독일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물탱크 닮았다는 이유로 암호명 탱크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후로도 쭉 그냥 탱크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탱크는 솜 전투에서 처음 24대가 실전 투입되어 독일군이 마구 쏘아대는 기관총을 막아낼 수 있었고 참호의 앞에 철조망도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하죠. 당시 탱크를 처음 본 독일군은 공포에 휩싸여 악마가 온다며 도망다니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내고 신무기 탱크까지 앞세운 솜 전투에서 영국군이 전진한 거리는 고작 100m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더 무서운 무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부터 사용된 독가스였죠. 이는 협상국, 동맹국 할 거 없이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신무기였습니다. 1915년 독일군은 프랑스군에게 염소가스라는 독가스를 사용했는데 이 독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처음엔 호흡이 가빠지다가 나중에는 얼굴색이 잿빛으로 변하고 쓰러지는데 이후 고통스럽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독가스였죠. 그러자 1915년 말에 영국에서는 포스겐가스라는 걸 개발해냈습니다. 이 포스겐가스를 마시게 되면 몇 시간 안에 폐가 녹아내려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질식사 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가스였죠. 이에 독일은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일명 겨자가스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겨자가스를 마신 사람은 지독한 고통이 시작되는데요. 피부 안팎으로 살이 썩어 들어갔으며 온몸은 화상을 입은 것 마냥 누런 겨자색 물집이 잡혔다가 결국 물집이 터져 고름이 질질 흘렀고 기관지에 점막이 벗겨졌다고 하죠. 심지어 시력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차 세계대전 동안 독가스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130만 명 정도였다고 하죠. 이후 이런 독가스를 막기 위해 여러 방독면이 발명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물자 수송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말에게도 방독면을 씌웠다고 합니다. 1917년부터는 독가스를 필터로 걸러낸 뒤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방독면이 사용되었다고 하죠. 또한 1차 세계대전부터는 공군이 투입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 공군은 공격보다는 정찰의 임무를 더 많이 소화했지만 1차 세계대전부터는 비행기에 무기를 달기 시작했고 사람이 포탄을 직접 밑으로 투하하는 방식으로 공격의 역할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당시 세계 최고의 해군을 가졌던 영국은 독일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했죠. 독일이 바다를 통해 전쟁 물자나 식량 등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군력으로는 영국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라 판단한 독일은 신무기를 또 개발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잠수함이었죠. 당시 독일에서 부르던 이름은 유보트였는데요. 독일군 잠수함은 어뢰를 이용해 영국군 순양함을 격침시키면서 독일은 영국을 둘러싼 모든 해역을 전쟁터로 선포한 뒤 거기를 지나다니는 모든 배를 격침시키겠다는 일명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실행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영국의 순양함대와 독일의 유보트가 치열하게 해전을 벌이는 한편 육지에서는 양측 간의 죽고 죽이는 치열한 소모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 양측 병사들은 점점 절망과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수년간 이어져 내려오던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며 연합국 중립국 할 거 없이 지나다니는 배는 다 격침시켜버렸는데 이때 독일은 한 가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1915년 5월 7일 아일랜드 남쪽의 킨세일이라는 어촌마을 앞바다를 지나가던 영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오가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하고 만 것이죠. 이때 루시타니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1200여 명이 사망하고 말았고 희생자 중에는 미국인 128명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립 입장을 고수하던 미국은 자국민이 독일에 의해 사망하자 독일과 외교를 단절한다는 성명서를 내며 독일의 정치적 경고를 날렸죠. 이에 독일은 깜짝 놀라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완화시키겠다며 미국을 달래보려 했지만 또다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독일 제국 외무장관 아르투어 치머만이 만약 독일이 미국과 중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멕시코와 동맹을 맺고 미국을 공격하자. 그 대가로 멕시코에는 미국에게 빼앗겼던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돌려주면 되지 않겠냐 라는 전보를 보냈는데 영국이 이 전보를 입수하게 된 것이죠. 이런 독일의 작전을 알게 된 미국 내에서는 반독일 여론이 확산되었고 중립을 지키려 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7년 4월 6일 독일에 선전포고하면서 미국이 참전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독일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오기까지의 시간이었죠.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전까지 모든 전쟁터에서 독일이 이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독일군의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굉장히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지칠 대로 지친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닥치게 되었죠. 또한 러시아 내부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가 죽고 다쳤으며 경제까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이에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마저 힘들어지자 마침내 러시아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러시아 혁명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정권을 잡은 레닌은 곧장 독일과 강화를 맺고 종전을 선언하면서 러시아만 전쟁을 끝내버렸죠. 그렇게 독일은 천만다행히 동부전선의 전쟁은 끝낼 수 있었고 그곳에 있던 병력들을 서부전선으로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미군이 도착하는 상황에 시간을 끌면 불리했던 독일은 마침내 총공세를 퍼부을 것을 마음먹게 되었죠. 그렇게 1918년 3월 21일 독일은 기습적으로 독가스 공격을 감행했고 독가스 안개를 이용해 연합군의 참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총공세는 약 100일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연합군도 약 400대가 넘는 탱크와 1500여 대의 비행기를 투입시키며 총공세에 나섰죠. 양측 다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연합군이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했고 1918년 11월이 되자 독일은 흰 깃발을 들고 연합군에 찾아와 정전협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죠.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럽 지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독일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 사라지고 바이마르 공화국,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헝가리로 분리되어 버렸죠. 또한 패전국 독일은 너무나도 가혹한 조약을 맺게 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인해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던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프랑스로 기세 좋게 쳐들어간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군의 격렬한 저항에 의해 파리와의 거리가 고작 50km 앞에서 더 이상 진격을 못하게 되죠. 심지어 패퇴하기 시작하는데요. 서서히 밀고 오는 프랑스와 영국군을 기관총으로 겨우겨우 막긴 했지만 더 이상 진격을 막기 위해서는 날아드는 총알과 대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독일군은 더 이상 뒤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참호를 파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전투로 인해 생긴 사상자가 270만여 명이었던 반면 질병으로 쓰러진 병사는 무려 3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전투로 인한 사상자보다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투 중에 죽은 게 아닌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것일까요? 오늘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혹했던 병사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많은 신무기가 세상에 선보였죠. 그렇다 보니 엄청난 희생자를 낳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아니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생긴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참호 안에서 들어가 전투를 치르기 시작했는데요. 병사들 키가 약 170에서 180cm 정도가 되었으니 참호의 깊이는 약 2m로 팠었습니다. 그리고 참호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길을 잃고 헤매게 하기 위해 마치 미로처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나 기관총과 대포를 피하기 위해 참호를 팠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도 병사들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참호 안에서도 수많은 요소들이 병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중 최악이 바로 위생 문제였습니다. 참호를 파기 시작한 날부터 약 150일이 지나는 동안 비가 안 온 날은 고작 2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참호를 파다가 지하수를 잘못 건드려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참호 안에는 배수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참호 안에는 물이 가득했던 것이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허리와 가슴까지 물이 찰 정도였고, 평소에는 발목 정도까지 차 있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항상 진흙탕물에 젖은 채로 참호 안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던 것이죠. 비에 젖은 군복에 외투에 총까지 들고 있으면 총 무게만 약 15kg에 달했습니다. 그런 무거운 장구류를 항상 지니고 있었던 것이며 병사들의 체력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역시 참호 안에서 기본 참호보다 약 1.5m 더 깊이 파놓았었는데, 비가 많이 내릴 땐 당연히 참호 속 화장실도 역류했기 때문에 온갖 오물과 똥오줌이 뒤범벅되어 참호 안에 가득 차버렸던 것이죠. 심지어 참호 안에는 병을 얻어 사망한 병사들의 시신도 있었고,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대포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병사들의 시신도 있었는데, 이들의 시신이 부패하면서 엄청난 악취를 풍겼습니다. 오물들과 부패한 시신들의 악취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자 병사들은 더 많은 담배 보급을 상부에 요청했는데, 바로 담배 냄새로 이 지독한 악취를 덮어버리기 위해서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호 안의 위생은 세상 어느 곳보다 좋지 않았고, 그러자 병사들은 하나둘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러운 물에 발이 항상 젖어 있었던 상황에 군화까지 잘 벗지도 못한 채 극악의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병사들에게는 일명 참호족이라는 병이 생기기 시작했죠. 참호족에 걸린 병사들은 발의 색이 점점 변하다가 감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발의 색이 검푸르게 변하고 점점 썩어갔죠. 그러면 결국 발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참호족에 걸려 발이나 다리를 절단한 병사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쥐떼들이었죠. 이 쥐들이 병사들의 시신을 먹은 뒤 살이 찌고 덩치가 커져서 강아지만한 쥐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물이 찰 때는 온갖 오물뿐만 아니라 쥐도 헤엄치면서 돌아다녔던 것이죠. 문제는 오염된 쥐가 자고 있던 병사들을 시체로 착각해 그들을 물어 뜯어버렸던 것인데요. 쥐에 물려 상처가 날 경우에는 온갖 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컸고, 심지어 쥐에 물린 것이 원인이 되어 세상을 떠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사들은 잠을 잘 때 쥐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철로 된 망사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자기도 했다고 하죠. 또한 쥐뿐만 아니라 각종 해충들도 넘쳐났는데, 부패한 시신과 똥오줌들 각종 오물들 때문에 파리 역시 엄청나게 많았으며 잘 씻지도 못하는 병사들의 몸에도 파리들이 수북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릿니까지 창궐해 병사들의 살을 파고 들었고, 병사들은 너무 가렵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프기까지 하니까 머리카락을 빡빡 밀어버리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병사들은 이런 지옥 같았던 참호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간 상대편 저격병들에게 총 맞아 죽기 십상이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도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이때 동원된 병사들의 수는 6,500만 명에 달했고 죽거나 다친 사상자의 수는 3,7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충격과 고통은 끝나고 나서도 병사들의 몸과 마음에 짙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바로 참전 군인들의 정신도 피폐해진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수많은 동료들과 전우들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는 걸 보게 된 병사들은 감정이 무뎌지고 사람이 죽는 것에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면서 친한 사람이나 가족이 죽더라도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없게 되었죠. 또한 쉘쇼크라고 해서 별다른 부상을 당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신체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쉘은 포탄이라는 의미로 전쟁 당시 적군의 포격 등의 공격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아 생긴 것인데, 극심한 공포심과 극도의 긴장 상태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 정신이 무너져버려 심할 경우엔 PTSD로 발전했다고도 하죠. 전쟁의 비극은 병사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마저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당시 병사들을 징집해 부대를 구성할 때 한마을이나 같은 지역 청년들을 한 부대로 편성했는데, 이 부대가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전멸을 하기도 했고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기도 한 것이죠. 한 부대가 전멸한다는 것은 한마을의 청년들이 몰살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으로 같은 날에 수많은 전사통지서가 도착하게 되는데, 이런 비극이 한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한마을 전체가 겪는 일이 되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이런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다친 얼굴을 치료하기 위해 성형수술이 발달했으며,
정신이 망가진 병사들과 가족들의 치료를 위해 심리학과 정신치료도 발전을 이룰 수 있었죠. 또한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서 유행하는 필라테스도 이때 발명되게 되었는데, 요제프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영국군에 잡혀 구금되었을 때 다친 아군 병사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개발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필라테스는 일반인들에게 확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무튼 어떤 전쟁이든 발발하면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는 병사들이 가장 큰 전쟁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혹했던 병사들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23년 독일의 어느 도시에서 이른 아침부터 잠에서 깬 한 여인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난로에 불을 붙이려는 그녀의 손에는 장작이 아닌 돈다발이 쥐어져 있었고, 그 돈다발에 불을 붙여 난로를 켜는 것이었죠.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 돈을 장작 삼아 난로에 집어넣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돈을 장작으로 쓸 만큼 부잣집도 아니었고 평범한 집안이었는데요. 충격적인 건 근처의 다른 집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을 전체가 돈다발을 장작으로 써버렸을까요? 때는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패전국인 독일에게는 매우 치욕적이고 가혹한 평화조약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렇게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기존 영토의 13%에 달하는 땅을 내주게 되었고, 인구의 10%나 되는 약 700만 명의 인구가 다른 나라 사람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독일군을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 인해 독일군은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둘 수 없게 되었고, 공군도 없애버렸으며 탱크와 잠수함 그리고 현대식 무기도 만들 수 없게 되었죠. 또한 북해와 발틱해 해안 요새를 해체당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전국들은 독일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했죠. 처음엔 225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요구했던 승전국들은 독일과 2년여의 시간 동안 치열한 협상을 벌였고, 1921년 5월에 1320억 마르크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배상금은 독일 돈이 아닌 금이나 외환으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죠. 하지만 문제는 당시 독일의 1년 세입이 70억 마르크 정도였으니 수십 년 동안 독일 국민 전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래야 갚을 수 있을까 말까 했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영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독일은 이 큰 배상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서 장기 분할로 상환을 한다 해도 한 세대 이상 궁핍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독일 경제는 물론 유럽 전체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죠. 하지만 그의 의견은 묵살되어 버렸고, 그렇게 독일은 헤어나올 수 없는 배상금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조약 체결의 내용을 들은 프랑스의 포슈 장군은 이 조약은 평화조약이 아니라 20년 정도 휴전을 보장하는 데 그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한편 이 배상금의 규모는 당시 독일의 경제 수준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독일 정부의 재정은 엄청난 적자 상태이기도 했고, 그 외에도 전쟁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이나 생산 시설이 파괴되기도 했으며,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도 해줬어야 했으니 이미 그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또한 세금도 충분히 징수할 수 없었던 독일 정부는 결국 필요한 만큼의 돈을 찍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독일은 배상금도 마련하고 경제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국채를 마구 발행했으며, 중앙은행이던 라이히스 은행은 밤낮으로 돈을 찍어냈죠. 당시 모든 물자나 자원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여러 생활 물품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에 막대한 양의 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21년 6월부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초인플레이션이 독일에서 발생했던 것이죠. 시중에 돈이 풀리자 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마르크의 화폐 가치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물건 가격이 막 오르니 사람들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모아 상점들로 들이닥쳤죠. 그러다 보니 모든 물건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렇게 물가 상승은 초고속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의 가격들이 엄청나게 오르자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한 셈이 되었고, 그러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다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죠. 1918년 11월에 1마르크였던 빵은 1922년 11월엔 163마르크로 뛰었고, 1923년 9월엔 150만 마르크, 그리고 초인플레이션 막바지였던 1923년 11월엔 2천억 마르크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빵 하나 사려고 돈을 수레에 가득 싣고 가야 할 정도가 되자 독일 정부에서는 고액 지폐를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전쟁 전에는 가장 고액 지폐가 100마르크였지만 1923년 말에는 100조 마르크까지 발행했죠. 또한 전쟁 전 0.3마르크였던 신문 한 부가 1923년 말에는 2천억 마르크가 되었고, 우표 한 장은 1000억 마르크에 달했습니다.
화폐가 종이보다 더 값이 싸져버린 것이죠. 또한 너무나도 빠른 물가 상승력 때문에 상점의 물건 가격표는 거의 분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다가왔지만 빵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버려 살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방금 산 물품 가격이 불과 몇 분 후에 두세 배로 뛰어버린 것인데요. 처음 말했던 돈다발을 장작으로 쓴 것도 장작을 사는 것보다 지폐를 태우는 것이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지폐에 불을 붙여 음식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도 장난감 대신 돈다발로 블록 쌓기 놀이를 했으며 벽지가 필요하면 지폐를 붙였죠. 거리에 지폐가 굴러다니고 하루에 몇 번이나 물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으려면 몇십억 마르크가 있어야 했고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려고 해도 수억 마르크가 있어야 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이 물가가 상승해버렸죠. 나중에는 지폐 찍을 돈도 없어서 1000마르크 지폐 위에 빨간 글씨로 10억 마르크라고 고쳐 쓰기까지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에서도 급여를 월급에서 주급으로 나중에는 하루 단위로 줘야 했습니다. 돈의 부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월급을 주게 되면 한 사람이 다 들고 갈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나중에는 하루에 2번 급여를 주기까지 했는데 낮에 아내가 찾아와서 급여를 받아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있었던 전설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한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꾸준히 저축을 해 많은 돈을 모았던 반면 다른 남자는 매일 술만 마시며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1923년 후반에 저축해 두었던 돈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었지만 술주정뱅이가 쌓아둔 빈병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렸다는 일화입니다. 거기다가 술에 돈을 잔뜩 쌓아서 물건을 사러 갔다가 강도를 당했는데 돈은 그대로 둔 채 술에만 훔쳐갔다는 일화도 전설로 남아있죠. 그렇게 오른 물가만큼 급여가 오르지 않은 서민들의 삶은 궁핍해져갔고 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은행에 저축한 사람들은 전 재산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르크의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치자 수많은 투자자들은 얼른 마르크를 팔고 다른 안정된 화폐로 바꿔버렸고 그와 동시에 독일에 있던 외국인들의 예금이나 자산이 독일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투자자들도 독일 시장이 더 이상 가망 없다는 걸 알고 투자했던 모든 걸 회수해 독일을 탈출해버렸고 그렇게 투자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실업자가 생겨버렸죠.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배상금을 갚아나갈 방법이 없었기에 돈을 계속 찍어 달러로 교환하는 방법을 고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전인 1914년 7월 초까지만 해도 1달러당 4.2마르크였던 환율이 전쟁 후인 1918년에는 약 9마르크까지 올라버렸고 1921년 말에는 1달러당 173마르크, 22년 말에는 달러당 7,400마르크까지 올랐으며 초인플레이션 막바지인 1923년 11월에는 1달러당 4조 2천억 마르크까지 올랐죠.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고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자 독일 전역에서는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폭동이 일어났으며 온갖 약탈이 자행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마르크화 받기를 거부하면서 농작물을 팔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베를린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길가의 상점들은 모조리 약탈당했으며 이 모든 일들이 유대인의 탓이라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은 독일이 1923년 11월부터 렌텐마르크라는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고 이 화폐의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진정되기 시작했는데요. 렌텐마르크는 기존의 마르크와 1조 대 1의 비율로 화폐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이 나서서 프랑스와 나머지 승전국들을 설득해 1924년 4월에 배상금 상환을 대폭 완화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독일에 드리워졌던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게 되었죠. 그러나 다른 문제가 독일에서 서서히 발생하고 있었으니 이런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은 독일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과 동시에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껴졌으며 초인플레이션이 진정된 이후에도 독일인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런 치욕을 준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에게 강렬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죠. 그 외에도 독일 정부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 부자들 중 많은 수는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금융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건전한 정치와 경제의 유지를 위해 허리 역할을 하던 중산층이 감소하자 독일 전체가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현혹되어 버리면서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뛰어난 언변으로 강한 국가 강한 민족을 외치며 모든 독일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인물이 나타났고 그는 이후 총리를 거쳐 총통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과거 독일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며 독일군을 재무장시켰으며 독일을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는 훗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며 유대인들을 무차별 학살한 세계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가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물가와 금리가 치솟는 반면 월급은 오르지 않고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